국민들 평생교육사 준비되어라. 보이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평생교육사의 어떤 현황들을 그냥 늘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생각으로 저희가 머무르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가지는 그런 고민들을 공론화하고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폭넓게 확장해가는 그런 시간들은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양병찬 교수님의 기조강연부터 해서 전하영 회장님 그리고 이세정 센터장님 두 분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 세 분의 평생교육사 또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세 분의 전문가분들의 토론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세 분의 어떤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노태일 경주시 평생가족관 평생학습 팀장님이십니다. 박수로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형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은진 평생교육발전연구소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희 안정일 대덕구청 평생교육사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앞서 아마 얘기를 드렸겠지만은 재임용의 어떤 시즌에 여러 가지 신분, 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굉장히 일과 중에 몸을 빼시는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크십니다. 그냥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 어떤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오늘 함께 해주시 못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같이 토론해 주실 거고요. 이 토론과 관련해서 토론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태일 팀장님부터 해가지고 제가 한 10분의 시간을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그리고 저기 송영길 회장님 10분, 홍은진 대표님 10분 이렇게 10분씩 하고요. 그런 토론 내용과 관련해서 플로의 질의응답 또 아울러서 토론 내용 관련해서 혹시 전하영 회장님이나 이세정 센터장님께서 답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면은 또 답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약 1시간 정도 시간을 좀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태일 경주시 평생가족관 평생학습 팀장님의 토론 같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에서 노태일입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네요. 네, 제가 평생교육을 시작한 지는 한 20년이 지났고요. 잠깐 한 5년 동안 약간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평생교육을 좀 떠나서 완전히 평생교육을 떠났다기보다는 국가와 아니면 도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를 안 했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년 가까이는 제가 그 화랑마을이라는 경주에 새로운 뭐 한 국비 한 100억 정도 들이는 그런 청소년 수련 시설에 제가 청소년 지도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프로그램을 맡는 그 TF팀으로 갔다가 지난 7월에 요번에 보직을 받고 그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앞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에 왜 참여를 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의 잘못도 있고요. 왜냐하면 계속 국평원이나 또 다른 평생교육 관계기관 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해줬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지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야기도 안 되는 거 내가 하자 그냥 지역에서 조그맣게라도 내가 하자 이런 마음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들었는 가장 큰 계기가 아까 전에 양병찬 교수님도 말씀하신 2010년도에 대전에 태화정이죠. 아까 전에 말했던 태화정에서 평생교육사들이 모였었어요. 그때 앉아 평생교육 직렬화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논하고자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많은 평생교육사들이 모였습니다. 전국에. 그때 저도 참여했는데 모든 별로 앉아 의논했던 것들을 앞에 나와서 대표가 발표하고 그런 자리에서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에 나와서 지금 직렬화를 논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뭐 지자체 평생교육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일부 몇 명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직렬화를 만들자고 하는 거는 조금 내가 봤을 때도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1단계로 결정직으로 일단은 좀 낮춰서 한번 작업을 해보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뭐 그대로 직렬화 추진 쪽으로 이렇게 갔었고요. 그때 그 뒤로는 제가 그냥 우리 지역에서 일단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어야 이야기가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경주에서 작업을 해서 딱 2년 만이죠. 2013년도에 제가 별정직으로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별정직으로 제가 다시 뭐 전환 차원은 아니고요.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임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그 별정직이 2013년 12월 12일 그러니까 조직 개편에 의해서 전문 경력관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문 경력관을 별도로 이렇게 채용을 공고를 해서 채용한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기존에 별정직으로 있는 분들이 전환했는 인원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이 전문 경력관이 도에서 이제 그 채용이나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고 시군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인가 자체가 또 행안부에 바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복귀가 쉽지 않았죠. 근데 그게 또 올해 5월 달에 지자체로 또 역할이 또 넘어왔더라고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이태정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그 전문 경력관 안에 평생교육도 한 문구 넣으면 오히려 훨씬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구 안에는 청소년 지도도 있거든요. 물론 청소년 지도사도 저희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보다는 좀 나아요. 늦게 돼 있지만 늦게 생겨난 자격증이지만 저희보다는 좀 훨씬 나아요. 근데 그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통번역, 뭐 방제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 끝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죠. 등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문구라도 하나 들어가면 지자체당이 이제는 도행안부가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전문 경력관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구라도 하나 넣어놓으면 저희가 설득하기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센터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하니까 아마도 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평생교육사 전문성이 있냐 많이 물으시죠. 저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처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나왔을 때는 분명히 평생교육사 전문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만들고 합니다. 근데 점차 갈수록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은 해마다 바뀌어와요.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는데 평생교육사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곧 보수교육이나 전문 연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 전문성을 논하기 전에 평생교육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수나 보수 체계를 갖춰졌는지 그부터 저는 되묻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해요. 양병찬 교수님의 연수라기보다는 국가 정책에 설명해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좀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좀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일단은 제가 평생교육사로 전문경력관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저보고 제일 처음에 보면 인사 나누고 제일 처음에 묻는 말들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이에요. 평생교육사로서
평생교육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조직 내에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 조직 내에서 뭐 지자체면 지자체, 민간이면 민간, 특히 뭐 저는 지자체에 있으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지자체 내에서 또는 그 외에 그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 단체 아니면 평생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 간에 그런 인간관계,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는 것도 뭐냐면 예전에 그 10년 전에 대전에 모였을 때 이야기했는 게 뭐냐면 또 그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우리가 지금 뭐 평생교육 평생도시 지정의 자격 조건 되면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때 저는 거기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담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사가 이러한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담부서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지자체에 정말 요직 부서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지자체에 시작했는 것은 안동시에서 한 3년 반 그때 당시에는 전임 계약직이죠. 전임 계약직으로 한 3년 반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경주는 지금 한 8년 2008년 들어왔으니까 한 10년 정도 11년 차 됩니다. 여기에서도 처음에 올 때는 저 전임 계약직 다급으로 왔고 그 과정에서 별정직으로 바뀌고 전문 경력관으로 변환됐는데요. 그동안 지자체 일을 하면서 제가 한 10년 이상을 총무과에만 있었어요. 안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경주에 왔어도 한 7년 반을 총무과에 있다가 제가 평생학습관 건립 문제가 있어서 그 건립 업무를 맡고 제가 평생학습관으로 사업소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총무부 부서에 있으면서 거기에 보면 인사나 이런 걸 다 관장을 해요. 인사팀도 있고 거기 있으면서 같은 부서 내 직원들끼리 제가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저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인지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잠깐 행정직들은 순환부직인데 근데 다른 지역도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승진을 하시면 또 나갔다가 결국은 또 그 자리로 오시더라고요. 인사를 업무를 하시는 분이든 총무 업무를 하든 분이든 뭐 시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로 계속 모이더라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나가신 분들이 진급해서 나가고 또 다시 같은 직원으로 있다가 나가서 팀장으로 오시고 또 팀장으로 있다가 나가서 과장님으로 오시고 계속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 속에서는 평생교육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사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나. 그게 제가 별정직이나 전문교육관을 하는데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자부심이에요. 평생교육사에 대한 자부심. 대부분 이렇게 물으면 뭘 하냐고 하면 평생교육사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서설이 길어져요. 저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모르더라도 평생 교육사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걸 한 번 처음에는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듣다 보면 평생 교육사가 이렇게 퍼져나갈 거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아빠 직업이 뭐냐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평생 교육사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도 평생 교육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제가 공무원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그 스스로가 저희가 평생 교육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아무도 회장님 또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평생 교육사 분들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평생 교육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청소지도사 많은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언제라도 평생 교육사로 시작을 했지만 언제라도 청소년 쪽 아니면 사회복지사 쪽이 더 비전이 있다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거는 평생 교육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교육사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평생 교육사를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진짜 평생 교육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또 중간에 각오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아예 처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면 당연합니다. 예, 지금 시기에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도 한창 바쁠 때예요. 그리고 한 명, 기껏해야 2명 있는 평생교육 시설이나 지자체에서는 자리 비우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러나 저희는 2명이 왔어요. 제가 가자고 해서 같이 왔어요. 관심 있냐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은 사람보다 저는 와서 가는 사람이 더 안 좋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출장되고 왔을 텐데 다른 뒤에 일정이 없을 텐데 가는 걸 왜 그럴까? 그거는 저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결여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5년 동안을 참여를 안 하고 또 다른 쪽에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나오는 이유는 제가 보직을 받아서 팀장이 됐다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전행 회장님의 몇 번의 저한테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는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지금은 기회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조그만 힘이라도 되어주면 조금 더, 걷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혼자 가시면 걷겠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을 보태면 빠른 걸음이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2분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거는 선거 과정에서 학위에 대한 경력을 인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석사를 받고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나오면 새내기예요. 현장과 학교에서의 배움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그거는 현장 경력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선거 과정은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대전하고 서울하고 가는데 여기서 광역 단위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원이 정해져 있다면 매년 그렇게 안 하더라도 원래는 우리 경기도와 영남권에 아니면 내년에는 호남권과 강원과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좀 전국적으로 분산을 해줘야 저희 지방에 있는, 전국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고르게 승급 과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저도 지금 아직 평생교육사 2급입니다. 경력이 20년이 넘었지만, 예. 그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제가 교육부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왜 서울에서만 승급 과정을 하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답이 왔는 게 법상에 서울에 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법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 뒤로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는 게 뭐냐면 지방에 승급 과정이 개설할 때까지 나는 1급을 안 따겠다. 오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1급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대전에서 하고 이제는 저에게도 1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광역에서도 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평생교육사로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어떤 사회적 사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누가 그 의미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사사로운 어떤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일정한 어떤 철학과 사명을 가지고 하는 어떤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합의를 하고 공감할 때 그 일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식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요. 예, 단순한 정책 설명이 아닌 그런 형태의 연수, 그리고 이제 진흥원에 이제 요청을 하기를 현장 경력에 대한 강조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
예, 아무리 학위가 높고 학력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되는 어떤 지식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 경력의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의 강조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수 장소를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은 대전까지 확대되었지만 좀 더 나아가서 광역자치단체까지 연수의 장소를 확대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평생교육사들이 승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팀장님께서도 팀장님께서도 좀 빨리 1급을 따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팀장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송영길 회장님의 토론 계속 이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사 협회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입니다. 우선 우리 전하영 회장이 사실은 작년 아마 한 이맘때쯤 좀 더 지났을 때 사실은 저희 평생교육사 협회에 수장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양병창 교수님이랑 또 강대중 서울대 교수님이랑 같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사실은 모셨습니다. 그래서 야인으로 계셨던 분을 사실 큰 힘을 지금 좀 드리고 또 가열차게 좀 활동해 주셔서 부탁을 좀 드렸고 지금 좀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양병창 교수님이나 또 우리 이창기 교수님 그리고 전하인 또 우리 이세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가름을 하겠습니다. 가름을 하고 이미 좀 충분히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또 우리 평생교육사들의 직렬화에 관계된 부분들도 충분히 좀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저는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위기라고 했을 때 왜 위기인가 또 우리가 기회를 했을 때 어떻게 이 기회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현장 전문가로서 또 어떤 지역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위주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아마 60몇 페이지가 보면은 각국의 평생교육 실태라는 차트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우리나라와 선진 평생교육을 하는 그 국가의 차별화가 좀 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평생교육 선진국들은 우리 흔히 말하는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에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인성교육, 재교육, 그 다음에 삶을 질을 고양시키는 교육까지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이 대체적으로 중앙이나 지방 정부가 돼 있고 또 그것을 수급하는, 수행하는 그런 기관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직업교육을 또 삶의 질을 또 아니면 재교육을 원하는 사람들 또 한 단계 높은 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들이 상당히 잘 돼 있죠. 그러나 지금 저희들 아침에 교육부가 하는 그 역할 중에 과연 평생교육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자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 자체가 위정자들한테 이렇게 서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직업교육 따로, 사회복지 따로, 무슨 사회교육 따로, 이렇게 자꾸 따로따로 뛰어나다 보니까는 이게 평생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저희들이 아마 1995년도에 우리나라의 법이 개정돼서 아마 자치단체장이 뽑아지고 아마 2000년도 초에 되면 아마 굉장한 평생교육 중흥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주민자치센터, 행복센터, 시군구에서 가서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이 평생교육으로 이렇게 둔갑이 되고 포장이 돼서 많은 분들이 가서 공짜로 놀고 오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평생교육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위정자들은 자기를 위한 이런 도구로 활용이 됐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고 줄어지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평생 교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국가가 무엇을 위해서 평생을 하는지, 그냥 국가는 평생을 진행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게 그냥 멈춰 있다. 저는 평생교육의 목적은 전국에는 행복을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역할, 시민이 됐든 국민이 됐든 작은 단위의 지역이 됐든 이게 평생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왜? 직업교육을 지금 따로 떼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나. 결국은 이게 진짜 평생교육이 되려면은 모든 교육이 다 들어와야 된다. 직업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거는 인성교육까지. 그래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받고, 또 내가 재교육을 받고 싶다면 받고, 또 문화를 누리고 싶다면 받게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그럼 과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선진국의 어떤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검증된 민간 영역 또는 국가 영역에서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는 교육인가를 심사를 받게 되면 검증된 어느 일정 정도 수준에 도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 부담은 국가나 지방 또는 개인이 약간 아니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 중심의 단선 교육 체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진흥원이나 시군구에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신 분들은 그나마 굉장히 행운이에요. 왜? 적어도 그 기관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은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저희 협회도 뭐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공공영역이 중심이 되는 평생교육사 협회가 있고 민간영역이 중심이 되는 평생교육사 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영역이 중심이 되는 평생교육사 협회가 앞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왜?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 나오신 뭐 토론자도 그 이후로 못 오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적은 부분 같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선진국에 살아서 찾았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오늘 토론을 주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이냐, 또 민간 영역의 역할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심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진흥원에서 저는 한 역할을 딱 세 가지로 나눠서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 지역이면 정책 개발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 내에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인적, 그 다음에 기관, 또 학교, 이런 모든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평생교육에서 누구든지 그 인프라나 그 네트워킹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묶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민간력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 소외계층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고 이런 역할로 국한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실질적으로. 예산을 주고 있는 시도나 그 예산을 심사하는 시의회나 의회에서 그걸 용서하겠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평생교육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우리 행복을 만들어주는 어떤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하면은 결국은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늘 진흥에서 하는 프로그램, 시도, 또 군에서 하는 프로그램,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민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의 낭비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지사나 시도에 있는 진흥원이나 또 교육청에 관할된 학습관들이 결국은 자기 본연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할 때 계획서를 낼 때도 어떤 사업은 1년짜리, 어떤 사업은 2년짜리, 어떤 사업은 장기적으로 5년, 10년 가야 효과가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획서에 담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것을 시의회나 또 기관장들 설득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안 씁니다. 못합니다. 왜? 지금 당장 나한테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 그 기관에 소속되는 평생교육사 협회가 같이 나서서 해야 될 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예로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드린다면 저희들이 작년에 평생교육 두 가지 큰 행사를 했어요. 하나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찾을 것이냐라는 토론을 우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윤여학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평생교육사들의 일자리를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학술 연구 영역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이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각인을 시켰다. 시의회 의장부터 시의회 담당자 시의원들한테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담당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평생교육이 이런 것이구나 역할이 이런 것인가라는 각인을 시키는 효과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로 돌아가겠다. 나머지 교육은 민간 영역에 가능하면 위탁을 하겠다라고 지금 대답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얼마만큼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활동가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마 뒤에 보시면은 68페이지나 9페이지 보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선거를 즈음해서 시장 후보들한테 정책 제안한 내용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이 정책 제안만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토론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평생 시장이 된다면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른다. 나를 교육시켜다오. 뭐 이런 분도 계셨고 내가 당신보다 잘 알아 하는 시장 후보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평생교육사협회가 평생교육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이 정도 열의를 갖고 알고 있구나. 또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정도를 힘을 주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오더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마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 관계자들도 이런 국회의원 선거의 즈음에서 분명히 정책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자꾸 우리가 공공영역에 직렬화 이러다 보니까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연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평생교육사의 활동 영역이 과연 공공영역에 있느냐?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공영역이 비대해지면 공공영역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고 더 이상 밖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평생교육은 미래가 없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발전하려면 안에서 끌어지는 공공영역이 어떤 활동도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사실 민간 영역이 활성화돼야 된다. 저는 그 방안으로 늘 우리 협회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에 유유 대학들이 많이 생긴다. 개인이 사무실 넣고 사람을 채용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고 이러기에는 이제는 경제적인 여건들이 따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새로운 젊은이들이 평생교육에 눈을 돌리려면 결국 허브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이 대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전문 대학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 또 그 다음에 교수자 이런 데 전부 다 들어가자. 들어가서 이용이 날 때까지 우리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자. 그 안에서 또 어떤 인풋가 되지만은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나갈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일정 이윤을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평생교육 대학이 살아나는, 그래서 아마 이런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다면 결국은 젊은이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서 못하는, 아마 저도 작년에 어떤 과정 하나를 돌리려고 딱 1년간 실험을 해서 딱 1억 들었습니다. 네, 사람을 채용해야 되죠. 유지해야 되죠. 임대를 줘야 되죠. 그 과정 접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이, 쉬어있는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하면은 언제든지 와서 누구든지 젊은이들이 실험할 수 있고, 그러다면 아마 상당 부분 활력을 좀 되찾지 않냐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 군, 구, 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민간에다 위탁으로 줄 때 그냥 줄 필요는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기관들을 등록을 받고 그 등록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끔 만들고, 또 그 프로그램이 진취적이냐 참여적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검증해 가면서 그 기관을 키워내고 그 기관을 살려낸다면 아마도 훨씬 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지역의 문화로도 갈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아마도 그게 제 나름대로 그것이 평생교육이 살아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은 뵈면은 한 1시간, 2시간이고 그냥 저희들 경험, 이 조직화된 경험까지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무에서 유리를 창출한 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저는 한국평생교육사 협회를 끌고 가는 어떤 개인차 역할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노하우 내지는 그런 조직하는 과정들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혹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평생교육사 협회나 지역에서 언제든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불러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여간 시간을 제가 한 5분, 7분 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평생교육사의 역할 포함해서 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들, 또 평생교육이 나가야 될 바들, 이런 부분들을 좀 거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얘기 가운데는 일단 무엇보다도 평생교육 개념에 대한 어떤 사회 어떤 구성원들, 관련 어떤 위정자들, 어떤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의 어떤 개선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결국 평생교육사들이 활동하는 부분은 공공 부분도 있지만 민간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잘 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렵지만 조금씩 그 민간 부분의 어떤 실태도 파악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 평생교육사 또 평생교육협회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은진 대표님의 토론 말씀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구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홍은진입니다. 제가 이 토론 주제를 받은 것은 토론 자료를 제출하는 날에 이
주제 발표의 자료를 받았어요.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서 그날 해서 사실은 몇 시간 만에 굉장히 몰입해가면서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제목이, 오늘 세미나 제목이 평생교육사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조 강연하신 교수님, 그리고 주제 발표하신 또 센터장님,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작은 토론의 제목이 평생교육사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 하는 길,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뭐냐면, 과연 13만 평생교육사 중에서 진성 평생교육사라고 하면 몇 명일까? 라는 것이었고요. 또 우리가 어공어공하는 말처럼 저는 그거에 이제 비추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언급결 평생교육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성 평생교육사와 언급결 평생교육사, 과연 몇 명인가? 라고 하는 것이 늘 의문이었거든요. 우리가 세력화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진성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조금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글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토론 요청을 받고 먼저 든 생각이, 우리가 종종 인용을 하죠. 파울로 프레이리와 마일스 호튼이 쓴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어떤 사명과 비전처럼 종종 인용이 되는데, 양병창 교수님의 평생교육사의 전문 직원 제도의 진화와 역동, 그리고 이세정 센터장님의 평생교육사 정책 방향과 이슈, 그리고 마지막 전하영 회장님의 평생교육사 위기인가 기회인가의 내용은 자의에 의해서든 또 타의에 의해서든 평생교육사들이 걸어온 길,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죠. 그 유쾌할 수만은 없는 그런 한국 평생교육사의 현 주소를 재확인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세 번의 발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하였고, 우리의 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세 분의 발표 내용에 저 역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덧붙여 나누고자 합니다. 1980년 헌법에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명문화하고 82년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된 후에 86년 처음으로 양성된 사회교육 전문요원은 지난 약 37년 동안 13만의 평생교육 를 부활시켰다는 것, 오늘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 영역의 어떤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것도 오늘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 제도에 의해서 전문 인력으로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양성기관, 자격의 어떤 공신력 부족, 또 연수체계 비비,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아직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실제적인 위상과 직업적인 보상이 다른 직업의 어떤 국가 자격 전문직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병창 교수님께서 전문적 재고를 놓고 관련 주체들이 계속적으로 충돌해 왔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 점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위기를 평생교육사 관련 주체들이 스스로 자초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평생교육 전공학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사 자격 과정이 교육학과 이외에는 대체로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거나 사회복지, 유아교육, 청소년학과 이렇게 다학문 전공과에서 복수 전공, 연계 전공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출강을 하나 사실은 이런 관련 과에서 평생교육 전공 과목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이 학생들이 과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기는 하지만 얼마만큼 평생교육사로서 그러한 어떤 가치, 사명들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늘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럴 때 또 양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공 교수의 채용 없이 타 전공 교수들이 아주 쉽게 평생교육론 이런 것들을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졸업 전에 자격증 하나 더 취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사 자격 활용을 먼 훗날로 유예시키거나 자격 취득자가 현장에 바로 유입되지 못하는 장롱 자격증 소지자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성인들의 평생학습 열풍으로 학점은행제나 원격대학을 통해서 평생교육사를 취득하는 성인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취업의 문턱은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영역의 경우 문턱이 상당히 높아서 현장 채용 인원이 극히 한정되다 보니까 이 13만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부분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게 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법과 제도의 미비, 느슨한 자격 운영 이런 것들이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자격 취득의 질관리 실종으로 평생 교육사도 과연 전문가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날까지도 계속적으로 받는 상황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서정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정책 추진 현황, 즉 양성 배치 연수에 대한 평생교육사의 현 주소를 잘 발표해 주셨는데요. 자격제도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의 어떤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서 이제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한 목소리로 결집해서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성교육 과정에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필수과목, 선택과목, 필수과목 30학점을 더 이상은 늘어갈 수 없다, 늘릴 수 없다. 이게 교육부 방침이다라고는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대안으로 또 얘기를 하셨죠. 교과목의 어떤 정말 실질적인 교과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교육사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실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좀 갖추는 그런 교과목의 추가도 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평생교육사들이 이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소속 기관의 어떤 조직과 인력에 대한 부분도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교육사는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그 평생교육사를 담당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소속돼 있는 팀장, 과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상급자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교육사의 직무 및 활동 영역 역할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사의 어떤 연수체제 등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평생교육사들에 대한 목소리는 얘기했는데 평생교육 영역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그다지 그렇게 힘을 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평생교육 담당 행정공무원들의 어떤 연차내를 정례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꼭 들어가야 될 이야기이고, 또 하나 이제 평생교육의 박람회나 축제 등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왜 평생교육 박람회나 축제가 평생교육사들이 만듦에도 불구하고 부스 하나가 평생교육사 부스가 없는가? 왜 평생교육사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박람회나 축제에서도 반드시 평생교육사의 부스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 장을 만들었다. 그 장을 만든 사람들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없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하영 회장님의 발표는 13만 평생교육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갖는 고민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은 사실 새로운 이제 우리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일자리 확대, 처우 개선, 연수 및 보수 교육 의무화는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소리를 냈지만
쉽게 개선된 여지를 보이지 않고 논의만 난무하다가 그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생교육사는 전문가여야 한다는 어떤 선언적 명제만 앞세웠을 뿐 전문가로서의 어떤 선언이나 윤리 강령도 없는 상황, 그리고 정작 평생교육사들은 각자 도생하기에 바쁘다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역 평생교육이 체계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지역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교육의 장이 되었고, 다양한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의 삶과 삶터가 그리고 공동체가 작동하는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정작 그 변화의 사례를 일구어낸 평생교육사의 존재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변하고 다양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에 학습, 지역, 그리고 학습자를 연결시키는 그야말로 평생학습 사회 구현의 1등 공신이 평생교육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생교육사는 사회 변방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평생교육사의 길을 만들 때입니다. 이러한 길을 만드는 데는 모두의 평생교육사가 결집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논하기 전에 먼저 평생교육사들의 자기 고백과 성찰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사의 길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서 연대하고 네트워크하고 끊임없는 자기 정체성 탐구로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우리 모두 확신을 갖고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협력적 그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양병찬 교수님께서 고유한 호수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준비를 통해서 가다 보면 우리의 길이 공고해지고 확실하게 우리의 소리를 내고 우리의 자리를 찾아갈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학교에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이기도 한데요. 양성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원대학교라는 학교의 특성상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교사를 이제 교직을 꿈꾸면서 학교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열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예요. 거의 강의가 교양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정 과목에 2과목 정도만 교육학과의 전공 필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다 교양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교양은 또 기본적으로 이수학 필수 교양 과목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규정상 15명 이상이 돼야지 설강이 되거든요. 이 15명을 채우는 것이 평생교육계론 성인학습 및 상담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15을 못 채워서 폐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는 현실들을 굉장히 많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관계 안에서 평생교육사들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인식,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어떤 변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노태일 팀장님께서도 이제 조직 안에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의 비전과 가치들을 우리가 스스로 공감하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감각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또 그럴 수 있는 어떤 기회,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대전 평생교육사 연구를 같이 참여하면서 대전 지역의 평생교육사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주위의 공무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를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을 바꾸고 타인의 어떤 인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접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의 어떤 방향들을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단 세 분의 일단 토론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이 토론 이야기와 관련해서 혹시 전혜영 회장님이나 이세영 센터장님 또 기조 강연을 하셨지만 그래도 또 양희석 교수님 말씀을 또 많이 인용하셨는데 혹시 덧붙이고 싶은 말씀들 있으시면 좀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을 드리나요, 제가? 예. 그러면 아울러서 그럼 혹시 말씀을 더 해줄 수도 있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좀 토론이나 또 오늘 발표해주신 분들께 궁금하신 사항, 또 의견 나누고 싶은 분 있으면 좀 손들고 의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네, 여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의 범주를 벗어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평생교육 기능 그 조문이 설정되었으며 그로 인한 국가사회 또는 개인에게 미친 영향 그게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며 어떻게들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은데. 회장님 말씀을 좀. 네, 일단 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 1980년 헌법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조항이 8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왜 만들어진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헌법에 사실 이 평생교육을 헌법 조항에 넣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헌법 조항에 의해서, 물론 이제 82년도에 사회교육법이 이제 만들어졌지만,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사회교육이라는 용어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이제 정착이 되어 갖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95년도부터 이제 논의가 되었고, 99년도에 사회교육법이 이제 없어지고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그래서 뭐 전면 개정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이 이제 제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은 우리 사회 이제 평생교육의 어떤 제도적인 시점은 이제 1980년도고요. 그 이후에 그렇지만은 평생교육의 이 정신과 흐름은 이미 우리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계속적으로 내려와 있었고, 지금 현재 그 한국평생교육 총연합회라고 하는 우리 평생교육계의 가장 큰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교육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거의 수십 년간 이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그 민간의 이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의 문제까지도 총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 총연합회가 있고요. 저희 이제 그리고 그 학문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이제 평생교육 학회가 한국평생교육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계에서의 어떤 이런 사회 활동은 한국평생교육 총연합회와 한국평생교육 학회 이렇게 두 축을 가지고 있고, 저희 이제 평생교육사는 이제 86년부터 사회교육 전문용어로 시작을 해서 이제 2000년부터 이제 평생교육사로서의 자격 정식 명칭이 생겼고, 2002년도에 한국평생교육사 협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 관련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어떤 사회활동,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질문이 광범위해서 저도 답변을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지 몰라서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회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일단 뭐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어렵고요. 아마 차근차근히 또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신다면은 많은 또 알매 기회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기 노태일 팀장님께서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세정 센터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나중에 따로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기차 때문에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전문 경력관에 그 평생교육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걸 엮는 작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할 때 그 포함이 안 되는 거를 강조하지 마시고 누락된 거를 강조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까요? 왜냐하면
전문교육관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평생교육사로 전문교육도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안동, 진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잘못 누락이 됐다 이런 입장으로 가면 훨씬 작업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간까지 포괄하기 위한 평생교육사들의 그런 배치 문제는 지금 뭐 타법령뿐만 아니라 법령에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교육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농협이랑 뭐 여러 가지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관들에서도 평생교육을 할 때는 최소한 한테 시설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주면 어차피 다른 법령상에 의해서 시설로 하려면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야 되니까 맞물려서 좀 더 평생교육사들이 활동 영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평생교육 시설 등록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에요. 단지 지역교육청에 등록 신고하고 하면 훨씬 평생교육사들의 그런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권리감독을 보다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영상 녹화가 되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게 많은데 저는 평생교육시설 권리감독을 교육행정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녹화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 자유로운 의사를 좀 억누르는가 봅니다. 예. 하지만 우리 사회가 또 평생교육사 TV를 또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도 존중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다른 플로어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 건의될 사항이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이 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관이나 뭐 진흥원 이런 데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이제 앞에 토론에서 말씀하시거나 앞에 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평생교육원을 세워서 5명 전담 인원 5명인데 평생교육사로 혼자 열심히 5명 몫을 다 하고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이고요. 그래서 오늘 회사에 당당하게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고 평생교육원장님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국가자격증을 딴 게 평생교육사 자격증이었고요. 평생교육사 자격증만 따면 제 40 후반에 삶이 보장이 되는 줄 알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우연하게 와서 평생교육시설을 이제 평생교육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공부했던 몇백 명의 그 평생교육사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라서 저 혼자 개인적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 세미나 주제가 와닿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하고 싶은 건 군이나 이런 데서 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다른 일반 평생교육사로 외롭게 혼자 정말 일하고 있는 뭐 언론기관 부설 여러 가지 부설 그 자격되는 평생교육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2년 반 동안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격증만 들고 했는데 처음에 교육청에 등록하는 것부터 허가증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 나오는 것까지 다 해보니까 2년 반 동안 해보니까 앞으로는 못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업진로센터, 교육청 연계해서 연수를 저희가 다 운영을 해봤고요. 지금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긴장을 제가 떨고 있는데 근데 제가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너무 없다는 걸 더 큰 센터나 뭐 교육청, 관할 평생교육관, 문화관광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데 제가 아는 부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저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런 쪽에 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분명히 언론기관 부설이든 무슨 부설이든 개인이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도 충분히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생겨서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 개인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데 협업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이렇게 일반 평생교육 시설에서 하는 이런 사례를 많이 연구해 주시고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주변에 금방 평생교육 시설 차리기가 쉽다고, 개원하기가 쉽다고 하셨잖아요. 쉽더라고요. 근데 운영하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런 사례를 많이 알려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저처럼 혼자 외롭게 일하지 않고 저도 연결돼서 유대관계를 맺고 싶고 더 큰 사업도 같이 해보고 싶고 평생교육사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의사항 이제 의견이었는데 결국 아마 평생교육사협회 또 평생교육사 분들께 이제 부탁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간 부문의 평생교육사들의 목소리, 또 그들의 활동 사례에 대한 관심, 또 그분들의 고민, 또 공공과 민간의 어떤 연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공 부문에 있는 어떤 평생교육사분들께서 좀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어떤 건의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관련해서 그래도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예. 우리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평생교육시설을 2007년부터 운영을 했고 평생교육원을 2012년부터 했습니다. 근데 평생교육시설은 지금 인적 어떤 구성 요소가 약해요. 근데 평생교육원은 굉장히 강하죠. 평생교육사 1명에 4명에서 5명이 인적 구성이 돼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는 일은 똑같은데, 교육은 똑같은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래서 평생교육을 접었어요. 이게 굉장히 불행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인 모순이다. 빨리 깨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는 왜 마이크를 드리냐면 사실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쭉 했던 게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 제도 틀, 우리가 만들어놓은, 관습적으로 만드는 틀을 깨지를 못하고 있다, 아직도. 생각이.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달라지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또 인권이 승자하고 이게요. 결국 그 법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거기서 왜 이게 문제가 있는가? 왜? 이라는 어떤 자꾸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개선하고 개혁하려고 혁신하려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권이 이만큼 와 있고 민주화가 이만큼 돼 있거든요. 결국 우리 이 평생교육도 법 내에서 주어지는 이거다? 우리 아래서만 놀자? 이게 아니라 지금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사실은 활동으로, 행동으로 뛰어넘어야 된다. 저는 안 들었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적이 없는 사람이라. 예. 일단은 저는 좀 이노베이션한, 생각을 뒤집어보는 싱킹 디자인이 지금 꼭 필요할 때다. 자꾸 사고를 우리가 만드는 그 운동장 내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답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왕 우리 만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좀 그 운동장을 뛰어넘어서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고를 가지고 그들을 행동으로 또 활동 영역으로 넓혀가는 그런 역할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혹시 좀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네. 홍은진 대표님이 평생교육 영장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생교육의 영역에 들어온 지는 이렇게 따진다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 안에서 여기 홍은진 대표님 말씀처럼 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평생교육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회장님이 도시재생과 주민자치 얘기도 하셨는데 그들에게도 평생교육이 뭔지를 알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노태일 팀장님이 아까 자격 요건에 대해서
대학원 학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걸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예로는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나왔을 때 실전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론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하고 현장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공부한 경력을 다 인정해 주지는 않더라도 이론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현장에서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기차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네, 여전히 저는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석박사 할 정도 되면 그런 경력이 최소한 2년, 3년은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 정도 석박사 되신 분들이 현장 경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평생교육사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까 그 자료에도 나왔지만 40대나 뭐 30대 이상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까 전하영 회장님 말씀대로 전문성 질적이 그것 때문에 대학원을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코스웍을 계속 가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을 느껴서 대학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마 요즘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경력은 석박사에 있는 분들의 경력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경력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전제를 두고 제가 그렇게 물론 이론 중요하죠.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해 주고 의견을 다 나눠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은 뭐 좀 일찍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찍 안 끝납니다. 그냥 저희는 딱 맞춰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고민해 줬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이제 마감하면서 아까 홍은희 대표님 이 마지막에 보면은 평생교육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길 맞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실 거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것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엇부터 손댈 것인가에 대한 조금은 구체적인 그런 액션 플랜을 같이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자리를 좀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저희 고민들 위기 같이 공감하고요. 같이 고민 나눴습니다.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실행 전략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의 어떤 이막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또 발표해주신 분들, 또 토론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나아간 평생교육사들의 밝은 미래를 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